생명의 전화 상담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365일을 연중 무휴로 돌리는 게 예상한 게 아닌데 어떻게 좀 조직이 되고 어떻게 특히나 또 밤에 심야 시간도 상담 당직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5교대로 움직이고 있죠. 예. 1일 5교대로 움직이는데 예전에는 1일 4교대로 움직이던 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좀 회귀하자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상담교실을 졸업하신 분들 중에 이제 상담원으로 활동하시기를 약정하신 분들이 상담실에 앉으시고요. 한 달이면 한 2번 정도 봉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4교대나 5교대로 하면 최소 한 90명에서 한 100명 정도가 필요해요. 예. 상담실 하나를 한 달에 2번만 오시면 예. 그렇게 해서 혼자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대로 해서 상담실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250명 정도가 필요하죠. 상담실 2개를 움직이려면. 근데 저도 이제 실무자로 30-40년 일하다 보니까 늘 그 고민이 돼요. 아유, 이게 그 시민상담교실에 시민들을 모셔서 공부를 시켜서 스스로 또 교통비 자부담, 교육비 자부담, 자기 귀한 시간 다 내서 와서 상담실에 앉으시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냥 직원 한 5명 고용하면 될 일을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생명의 전화의 모습인 거예요. 직원 고용하는 건 정말 쉬운데 전문가 그냥 고용해버리면 되는데 이제 시민을 모셔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 365일 이게 꺼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죠.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게 빈 교대가 좀 많이 생겼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엊그제 저희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구 생명의 전화의 위치가 대구에 그 팬데믹이 일어난 곳 근처예요. 바로 근처. 그래가지고 대구는 거의 50%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활동이. 예. 근데 우리는 부산은 그렇게까지 감소는 안 했고 한 20% 정도? 제일 나쁠 때 한 30% 정도 감소하고 그대로 이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생명의 전화 그게 이제 시민의 힘에 의해서 간다는 겁니다. 상담실이. 그렇게 교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원이긴 한데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1교대 하다가 3교대도 하는데 1교대는 아침 8시부터 11시 30분까지거든요. 근데 그 1교대를 맞춰서 가려면 집에서 6시 한 40분 돼서 나가야 돼. 그러면 이제 6시 돼서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 식견의 활동 굉장히 빠듯하고 바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오고 가면은 저는 또 그 시간이 굉장히 마음속에서 어떤 내적인 고요함과 이런 그 나를 좀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물론 상담에 전화가 오기는 하지만 저를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 활동 고요한 시간 3시간 반이 너무 좋아서 가능하면 빼먹지 않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TV를 보시는 선생님들도 나도 저런 상담 교실에 한번 가서 참여하고 또 자원봉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시민 상담 교실은 언제 하나요, 선생님? 봄에 보통 하죠. 봄에 보통 하고 1년 내내 모집해서 봄에 이제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2번 했습니다. 할 수 없이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봄에 주간만 했고요. 가을에 야간만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내년에 오십시오. 하여튼 상담이라는 부분을 아까 이제 전문가성에서 이렇게 적정 기술로 돌려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책에선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배가 고픈데 너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식당에 줄 서서 가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적절하게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적정 기술을 가르쳐준 생명의 전화에 정말로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그 가득함이 우리가 일상에서 자신을 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자신을 보려고 하더라도 뭐를 알아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전면적으로 다 개방을 해줘서 보게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정말로 생명의 전하의 진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봉사자분이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상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남을 상담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신을 보는 것은 맞죠. 아, 네. 자신의 모습을 네. 확인해 나가고 발견해 나가는 거죠. 네. 예. 제가 허물이 벗겨지는 순간을 여러 번 생명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그 슈퍼비전이라든지 사례 연구 이런 것들은 다양한 선생님과 권위 있는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상가연 TV를 보시더라도 꼭 상담원이 아니어도 되죠, 선생님. 아, 그럼요. 네, 언제든지 참여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녹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좋아요. 예, 현장성도 훨씬 있고. 좋습니다. 예. 여기 보면 꽃보다 옹수기가 있습니다. 나는 사회복지사다. 그녀와 함께하면 유쾌하다. 이 기다려야 했는데 영원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죠? 네, 요약이는 선생님 뭐 잠깐 좀 사진이 좋아서 제가 몇 컷들을 뽑기는 했는데 요약이도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요? 네, 네. 아, 보여주세요. 네. 이게 네.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합성한 건데 이게 네.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생명의 전화에 일하면서 일할 기회를 얻은 게 누구죠? 그 학장복지관 관장을 할 때 그 복지관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사회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네, 네. 물론 거기서 그 뭐라고 하죠? 그 개별 사회 사업도 일어나고 집단 사회 사업도 일어나고 지역사회 조직도 하고 하는데 그 지역사회와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복지관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이랄까 그 움직임이 방향이 굉장히 아주 그냥 훌륭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그 힘이 있어요, 복지관이. 네, 네. 그래서 이제 복지관 협회 제가 그 임원으로 관장님들 쭉 모인 자리에 가면 제가 제일 막내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장 노릇을 많이 해요. 회장님, 부회장님 있으면 밑에 오면 교육부장 뭐 이런 거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복지관장들 모임에서. 그런 걸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관협회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협회장이 돼서 또 나름 복지관 협회를 조금 다르게 조금 더 힘있게 만드는 일을 조금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복지관 협회장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복지사협회장을 하라는 제안이 후배들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가 그 역사가 아주 깊은 곳입니다. 거기도 한 40년 가까이 되는 역사가 깊은 곳에 그 선배 사회복지사들이 뭐 굉장히 쟁쟁하시고 또 밑에 후배들도 많고 한데 내가 뭐 할만할까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해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왁샤 조직을 조금 잘 만들고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대 교체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나간다. 그래 오케이 나갈게요 했더니 후배들이 만들어준 포스터예요. 저게 무슨 영화에 포스터를 제 얼굴을 갖다 박은 거래요. 네. 저런 게 여러 개예요. 뭐 꽃보다 네. 옹숙 이런 것도 그것도 무슨 드라마인지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사회복지사다 라는 저 눈에 쓴 글씨자도 저한테 누가 보내주고 이래서 그래서 사협회장 선거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사회복지 사협회장이 됐고요. 그래서 한 6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닌데 6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후딱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든지 일하는 게. 그래서 이제 회원들이 뭐 3,4천 명 되는데 사협회에 들어와 있는 회원은 뭐 200명? 그밖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손잡고 손 내밀고 돌아가더라. 우리 이렇게 해나갈 거다. 뭐 세미나는 이렇게 한다 하고 뭐 계속 했더니 3,000명이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 6년이 원래 너무 즐겁게 일을 잘 이렇게 네. 잘 아니, 추스리고 때가 맞았던 하시네. 것 예. 같아요. 때도 맞고 또 저보고 이래라고 한 사람들이 저를 혼자 일하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들이 와서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왁자왁자 일을 하는 걸 만들어내고 하니까 그래서 그 6년이 너무 재밌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잘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최초의 여성 회장이었대요. 부산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사협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건 정부 거의 그 부산에서 잘했으니까 당신 나와서 좀 해봐라 해서 나갔는데 나가서 그때는 엄청 열심히 쫓아다녔는데도
제가 1등을 못 해가지고 결국 못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다른 분이 하시고 지금 그러고 또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몇 년이 예. 지나서 또 제가 조금 쉬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협의회장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으면 뭐 관협회는 뭐고 사협회는 뭐고 협의회는 뭐야 구별을 네. 못 하시는데 복지계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복지관들이 모인 게 관협회,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모인 게 사협회. 네. 사회복지협의회는 오랫동안 사회복지, 민간 사회복지를 대변했던 대표기구 이렇게 다르거든요. 예, 예.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된 지는 이제 한 2달, 4월부터 했나? 5, 6, 7, 8, 6개월 했네요. 네. 한 7개월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하라고 해도 내가 사실은 또 싫으면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호사, 후배들이 이렇게 이제 떠밀 때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호사가죠. 뭐 네. 괜히 뭐 오지랖이 넓어서 네. 안 해도 되는 일을 내가 왜 하나? 저도 가끔 반문을 해봐요. 근데 약간 일 중독 원래 적인 측면도 조금 있고요. 그렇진 않은 것 대사. 같아요. 큰 어른은 일 중독하니까. 쓰임새가 많고요. 근데 마음은 한가롭고 예. 중사는 적당한 쓰임새에 마음이 적당히 한가롭고 네. 하사 시원찮은 놈은 쓰임새 놈인데 마음만 바쁘다는. 아, 근데 그래요? 대사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덕담을 해주시면 네. 그건 몸둘 바 모르는 덕담인 네. 거고요.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아주 큰 일은 하진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역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핵이 있는 일,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은 그런 일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중간선 되는. 돈 내고 힘쓰는 일은 중사 다른 사람들이 정도. 다 하고 봉사하는 일, 그렇게 네. 사회를 이렇게 촘촘하게 엮는 일을 하시니까 실제로 필요하시죠. 재밌어요, 굉장히. 네. 예. 저는 이제 선생님이 이런 모습들이 아마 그 주위에서 후배분들이나 또 주위 분들이 그러게. 나가게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사실은 그냥 조그맣게 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연결하고 조직하고 연동시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생명의 전화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요것도 이제 국제적인 조직이죠. 선생님. 네네네. 국제적인 조직에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뭐 부산 그러니까 한국에는 몇 개의 조직이 있습니까? 글쎄요, 도시마다 다 있어야 되는데 조금 없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는 강원도에 우리가 그 아주 좀 핵심이 되는 곳에 브랜치를 두긴 했었는데 그 문을 닫았으니까 17개인가 18개 정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부산생명의 전화가 학장복지관이나 아니면 뭐 부산 NGO 자살예방센터를 하거나 상담교육원을 하는 것처럼 각 도시에서도 다른 것들을 좀 하니까요. 청소년 상담센터가 더 확장되는 것도 있고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상담소가 커지는 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각자 지방자치, 지방 그 분권에 걸맞게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생명의 전화가 생명의 전화의 이름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생명의 전화 좀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아니면 회의 참가나 뭐 국제적인 컨퍼런스인데도 참여를 많이 하셨을 것 같는데 네, 맞아요. 그런 예. 뭐 일화 있거든 조금 들려주세요. 일화보다 네. 그 행운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제주도를 갈 때도 평생 제주도를 안 가다가 제주생명의 전화에서 상담교실 강의해달라고 해가지고 2시에 강의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 강의인데 딱 1시에 도착하는 비행기 타고 가서요. 강의 딱 마치고 마지막 비행기로 사고 왔어요. 내 생전에 처음 제주도를 왔는데 딱 강의만 하고 왔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무슨 멋대가리가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인데 첫 번째 해외여행이 그 라이프라인 컨벤션이었어요. 인터내셔널 컨벤션. 그래서 그때 토론토에서 있었는데 토론토가 캐나다. 네네네. 네. 토론토에서 있었는데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인데 그때만 해도 해외여행이 쉽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전화 이름으로 해외에 파견한다 하니까 생명의 전화 상담 선생님들 중에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다 가겠다고 나서실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해에 생명의 전화 라이프라인 컨벤션에 22박 23일을 갔어요. 거의 한 달이네. 거의 한 달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신 분이 한 60명 정도 가셨는데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에서는 한
3명만 갔나? 셋이 갔어요. 저하고 김동수 박사님하고 한 분하고 이렇게 갔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갔는데 60여 명이 갔어요. 그것도 23박을. 저는 15박 정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첫 번째 해외여행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처럼 하면서 여행을 갔고요. 그 라이프라인 컨벤션 또는 컨퍼런스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케이프타운까지 갔네요. 남아연방공항까지도 갔다 오고 물론 못 간 회의도 많지만 그렇게 해서 3년에 한 번씩 아태 대회나 인터내셔널 대회가 있어서 꾸준히 이제 상담원 쌤들이 파견되거나 아니면 우리 같이 실무하는 사람들이 파견돼서 국제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었고요. 오랫동안 라이프라인 인터내셔널 안에서 한국생명의전화가 갖고 있는 위상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동양상국으로 치면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대만이 라이프라인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데 우리 세 나라만 영어권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영어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 나라가 영어권 아닌 나라끼리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자 한 게 아시안 퍼시픽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엔 좀 모양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WHO에 가입하기 위해서 라이프라인 인터내셔널에 본부하고 굿 사마리탄스라고 있습니다. 그 본부하고 또 이포테스 본부하고 이런 것들이 연동을 해서 좀 또 연대 기구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죠. 근데 그게 다 이제 시민의 모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주의가 너무 이제 기승을 좀 부려가지고요. 특히 이제 정신과 영역,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그 자살 예방, 국제 자살 예방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가 좀 더 이제 크다고 할까? 그런 조직을 갖고 움직이고 그 안에 우리가 가서 컨퍼런스를 요즘은 하는 추세로 지금 모양이 바뀌어져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더 변모해 나갈지 좀 비추가 좀 주목되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최근에 바로 어제 그제 그 자살을 한 분 하셨죠. 개그우먼 박지선 씨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하여튼 먼 곳으로 가셨는데 좀 되게 놀랐어요. 박지선 씨 되게 좋아하기도 했었고 놀랬는데 이 자살이 한국의 문제만은 것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도 자살 숫자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예. 한계치가 지금 그러니까 2000년 넘어올 때, 그러니까 밀레니엄 새로운 밀레니엄을 넘어올 때 그 2000년 되기 한 2년쯤 전에, 그러니까 98년인가 그때쯤 WHO가 그걸 각성을 해서 전 세계 자살자가 100만 명이 넘어간다라는 그 예측을 하고 자살 예방에 대한 그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거기서 지침이 새로 나왔어요. 2000년에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그 높을 거란 예측을 안 했는데 그때 그게 나올 때가 우리가 IMF를 겪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IMF 때 확 치솟아 올라갔거든요. 높이 치솟아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금 현재 WHO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구 10만 명당 12명 정도를 자살이 아주 많은 팬데믹하게 퍼지는 때라고 이렇게 보는데 12명 이상 되지 않았던 시절이 우리도 많아요. 우리도 오래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IMF가 오면서 어떻게 치솟아 올라가서 17명, 18명 하더니 24명 이렇게 올라갔고 최대 아마 거의 40명이 육박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유례가 없이 1일이죠, 1일. 1일로 치면은 34명 되나요? 지금 한 10만 명당 인구 10만 그러니까. 명당 자살률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치솟아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가 없을 만한 숫자였죠. 실제로. 우리 그러니까 한 오래전에는 누구 하나 자살해도 언론에서 이게 막 이렇게 조명을 해줬는데 사실 한 15년 전에 저 3번인가 학생들 셋이 연쇄적으로 뛰어내려 자살했는데 그게 이제 주목을 못 끌 정도인 거예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언론에서도. 그래서 그래서 뭐 유명인의 자살 아니면 잘 눈을 안 끈다든지. 그래서 그 WHO 지침이 보면 6개 영역, 나중에 8개, 9개 영역으로 늘어났는데요. 이제 자살 예방을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뭐 교사라든지 보건소, 보건진료원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이제 특별한 데를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자살 예방을 하자고 하는 지침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자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한다. 자살이 우려될 때 어떻게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유를 잘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하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게 공유가 안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지금 그런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있었을 때 사실은 지금은 많이 다루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막 카메라를 들고 와서 뉴스를 경쟁적으로 하고 약간 그 황색 전월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이제 나쁜 영향을 많이 끼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언론의 보도 행태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 한 개인의 비극적인 그 현상, 또 그 가족의 비극 이런 것들은 엄청난 고통으로 남아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나 극단적인 일은 이해하기도 참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애도를 잘 간직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잘 건강하게 다시 만드느냐 하는 거는 또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모두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현상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뭘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듀얼캅이 말한 것처럼 자살이 지금 2020년 아닙니까? 근데 듀얼캅이 그 자살론을 쓴 거는 1900년도 초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도 전에 썼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서적이 나오지만 그 서적을 넘는 걸 전 별로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살이 이기적 자살이냐, 이타적 자살이냐, 안오미적 자살이냐, 숙명적 자살이냐 이랬을 때 우리가 자살 예방의 대상은 어떤 거냐. 네 가지 유형으로 주로 봤는데요. 자살 예방의 대상은 아마도 안오미적인 자살이 아닐까. 그게 가장 1차적인 대상이고 이타적인 자살이나 이기적 자살은 어떻게 이제 더 잘 다루어서 줄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저희들 모이면 하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한번 태어난 이 존엄한 생명을 앞에서 우리가 나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잘 그죠? 좀 더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어떤 죽음이라는 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좋은 삶을 통해서 거기에 잘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 죽음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네네. 건강한 접근 네네네. 그리고 그 죽음 이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 줄 거냐 남은 자들에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저도 그게 가지고 있는 숙제긴 하죠. 네. 며칠 전에도 이제 장례식장을 가서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해본다 했던 건데 문제는 옛날에는 힘이 들면 자학을 했는데 요즘은 타학을 하잖아요. 그 자기가 힘들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불특정 다수한테 그거를 막 이렇게 휘두르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좀 건강하게 돼야 이런 문제들이 뭐 사회학적인 접근도 있고 정치적인 뭐 접근도 있겠지만 죽음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접근이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죽음을 너무 터부시하고 공포스럽게 봐서 이 부분도 한번 정리가 돼야 될 부분 같아요. 저는 그 티베트 불교에서 말씀하신 게 늘 좀 이렇게 교훈으로 와닿던데요. 티베트 사람들은 생년월일이 그게 없다면서요. 그러니까는 그 여권을 만들 때 생년월일을 쓸 수가 없어서 난처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당신들은 아침에 깨어나면 태어난 걸로 알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죽는 걸로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태어남과 죽음을 날마다 겪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없었노라. 그때 초펠 스님이었나?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이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성찰을 매일 하는 사람의 얘기구나. 전 그렇게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진지한 자세인 것처럼 그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